인천의 한 빌라에서 홀로 사는 박경순 씨는 3달 전 대부업체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빌린 채무와 이자 총 2,600여만 원을 갚으라는 통지였습니다. 갚을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무슨 돈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에서 200만 원을 갖다 썼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그걸 모르는 상황이니까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나 지금 기억도 없다. 일단은 이걸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보내준 거거든요. 됐다고. 대부업체에서 보내준 대출 약정서에 따르면 박경순 씨는 2002년 한 신용금고에서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6개월의 이자만 60%에 달하는 고리의 대출. 당시 박 씨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02년도인가 이쯤에서 카드 그때는 막 많이들 썼거든요. 카드를. 나중에는 이렇게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는 갚을 길이 없어지고 이제 연체가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박 씨가 돈을 빌린 신용금고는 이미 폐업한 상태입니다. 20년이나 지난 박 씨의 채무를 왜 낯선 대부업체에서 추심하는 것일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KBS의 이충훈 PD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축은행에서 그 전에 판결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연장이 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 쪽으로는 양도가 돼서 제가 꾸준하게 이제 인사가 진행이 되니까 예. 관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소매시한. 예. 아니 그러면 지금 네. 이 업체에서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양도 받으신 거예요? 11년 11월 1일로 돼 있으시네요. 2011년요? 네.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 명령이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용금고에서 빌린 박 씨의 채무도 대부업체에 팔리면서 소멸시효가 연장, 추심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이걸 보낸 거예요. 2002년에 빌린 200만 원을 포함해 그동안 박 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총 4,600만 원. 20년 동안 쌓인 이자만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금 합계 2억이 넘어가네요. 이 빚 때문에 박 씨는 수년째 은행 거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 서비스는 거의 못하는 거예요? 없죠. 제일 어려운 게 뭐 그런 거죠. 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타인 그거 가지고 써야만이 된다는 거. 10년 전 다리를 다친 이후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생활해온 박 씨. 수입이 없는 지금으로선 채무 조정을 받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오래된 빚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무료 법률 구조공단에도 법률구조공단? 예, 가서 여기 법률 상담도 저기 하고 했는데 거의 거기서 받아주는 게 대화도 못해요. 몇 마디 그냥 저기 하고는 뭐 그냥 여기 긴급 구조 뭐 이것도 저기 해보고 막 신용회복위원회 또 저거 하고 막 많아요. 지금 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 뭐 답답하게만 하지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없고. 복잡한 서류와 법적 도움이 필요한 채무 조정 과정. 박 씨는 수임료 200만 원을 들여 법무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압류 푸는데 뭐 30만 원 들어가고 또 세 건만 200만 원인데 180만 원 해준다더니 건당 10만 원씩을 또 줘야 된대요. 4건이 되면 이제 10만 원, 5건이 되면은 20만 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야. 월 10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는 박 씨에겐 부담스러운 액수. 빚을 없애기 위해 또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박 씨는 부담스럽습니다. 저소득층의 금융복지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한 센터. 이곳을 찾는 채무자들도 자신의 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은행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채무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예를 들어서 모 은행에 있었던 채무가 시간이 지나면 뭐 신용정보사로 넘어가고 뭐 대부사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현재 어디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나는 예를 들어 모 은행에 얼마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채무를 찾으러 가면 모 은행에서는 이미 팔았기 때문에 그 채무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누락 채무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 누락 채무가 발생하면 나중에 뭔가 결정이 난 다음에도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경기도 광주. 선생님, 저 KBS. 23년 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300만 원의 카드 빚을 지게 된 남호철 씨. 이후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빚은 1,4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당시 카드 빚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었고 남 씨도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짓눌린 가슴과 어깨를 펴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국민의 노력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80% 감면 정도 감면 받고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채무 신청을 해서 제 기억으로 한 6, 7번 정도 차질 없이 계속 7만 원씩을 매월 5일 날 납부를 했는데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이어서 은행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6일 날 입금을 하려고 해보니까 제가 평소에 그 입금하던 가상 계좌가 폐쇄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행복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입금일을 넘긴 남 씨에게 재심사를 통보했습니다.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옛날에 갖고 계시던 거. 이 재심사 과정에서 과거 부모님이 남긴 고향 땅을 등기 이전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땅을 처분해 빚을 갚으라는 것인데 재산 가치가 없는 땅을 파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길도 없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산 속에 있는 그 묘지터 길도 없는데 그걸 누가 살라고 그랬어요. 캠코는 해당 토지에 압류를 걸고 채무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압류로 인해 토지 매매는 쉽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대출 상환을 할 수도 없게 된 남 씨. 부채 상환이 무산되고 이자가 쌓이면서 빚은 늘어만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캠코에 채무가 있는 사람인데요. 채권 잔액이 329만 9,097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리금 합계가 지금 현재 시점에 얼마입니까?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1,800. 1,800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캠코에서 그 제 명의로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금 가압류해놨잖아요. 채권 해소할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나요? 회수가 안 될 경우에 재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가압류를 진행을 합니다만 가압류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예. 1,800만 원을 갚으면 해결될 일이지만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한 달 수입이 80만 원이 전부인 남 씨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 씨가 빚을 갚기 위해 애를 쓰는 건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좀 커서 내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혼자 있다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채무가 내 뜻동이 딸내면 때까지 채무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빠로서 도리가 아니죠. 지금 캠코에서는 채무조정 사업을 하는데 채무조정에서 추심이 아니라 회복, 국민들이 서민들의 어려움에서 다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부실채권을 인수한 것을 추심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방식으로 잘못된 관행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행처럼 지금 은행에서 받은 부실 채권을 위탁업체에 추심업체에 맡겨서 그걸 받아내는 이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그 국민들이 피해를 더 심하게 보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부실 채권의 회수에만 집중하는 캠코의 운영 행태가 취약계층의 고통을 키운다는 주장에 대해 캠코는 어떤 입장일까? 부실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은 즉 원래 거주지를 이탈한 경우가 좀 있으세요. 그걸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법에도 허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신고된 주소지로 한번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라라는 게 정확히 없었기 때문에 그걸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각, 재매각을 계속 거치는 와중에서 내 채무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추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자진해서 내가 채무를 변제하고 싶어도 추심을 과도한 추심을 받기 전까지 내가 자신해서 변제할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장기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월 세도약 기금을 발표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소각 혹은 감면해주는 이번 세도약 기금을 통해 113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서민들의 오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광주에서 식당 2곳을 운영 중인 최주원 씨. 네, 차돌 육개장. 여기 같은 경우는 평균 9천에서 1억 정도 월 매출. 지역에서 육개장만큼은 제가 부끄럽지만은 아무튼 인지도가 높습니다. 저기 10번 테이블이거든요. 지금은 월 매출 1억 원을 올리는 식당의 사장님이지만 2007년 최 씨는 투자 실패로 직장을 잃고 감당 못할 빚까지 졌었습니다. 채무 조정을 받고 남은 빚을 식당 일과 대리운전 등 온갖 일을 해가며 갚은 최 씨. 대부업체 채무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주변의 도움으로 식당을 차리게 됐지만 혹시 모를 추심이 두려워 본인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 실명을 걸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 실명자가 사업주가 대표가 아니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다시 전화해봐도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우연하게 이제 메일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채권에 대한 소멸 그 부분이 바로 온 거예요. 당시 최 씨가 받은 메일에는 최 씨의 금융 채권을 사들여 소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최 씨의 빚을 갚은 이는 누구였을까? 채무자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이 시민단체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시중에서 거래되는 오래된 부채를 사들여 소각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기 채권 소각의 기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이거 소각을 했을 때 확인해 본 결론은 뭐냐면요. 이분들이 단 1원도 갚지 않고 탕감해 준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기망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한 2014년, 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산부이자 가까웠어요. 우리나라 법정이자율이 2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3년만 갚아도 원금 가까이는 갚는 거거든요. 기업이나 법인들에게도 개인 회생, 그러니까 법인 회생을 통해 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처럼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 채무의 탕감은 단순히 빚의 소각이 아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8천만 원 빚은 사람 은행에서 자기가 신용도 있고 빚도 있는데 그냥 갚아주고 이런 것을 줘도 안 되죠. 지금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이미 나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발판 하나 놔주는 거거든요. 한번 딛고 올라와 봐라.
디딜 뜻 없을 때는 하나씩 밑으로 꺼지기만 하는데 발판 하나 내주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